정작 주장하는 것은 막말 퍼레이드와 자신들의 정략뿐입니다. 여당의 부끄러움이 여당을 몰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략의 합의는 됐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한 표현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영은 다르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6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허심탄회하고 속 깊은 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나눠볼 얘기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된 협상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 일요일 날 아마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때 알려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렬됐다 정도까지만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 얘기가 그때 거의 합의됐고 몇 가지 남았었는데 표현만 남았었는데 이 표현이 뭐였냐면 패스트트랙 안건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거의 합의문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제 이 합의문을 보면 일단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일단 지금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패스트트랙을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어떤 문제를 이제 처리하겠다, 노력하겠다. 원래는 이제 노력이라는 게 민주당에 포함되어 있어요.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뭐 노력을 뭐 하는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규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안 해도 그만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냥 선언적인 어떤 그런 명문이었는데 민주당이 좀 입장을 바꿔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노력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해본다는 뜻이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규정을 덜 받겠다는 립 것인데. 서비스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야의 합의를 일단 돼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의미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의 처리한다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거나 여야 합의를 기본적인 이 패스트트랙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존 입장보다 좀 나간 것이죠. 아마 그거를 이제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을까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복병은 뭐냐면 이제 고소고발한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근데 이제 여당이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당 측에서 뭔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한국당에서는 합의 처리한다라고 막 박아달라, 못 박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국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받아야 되겠지요. 사실 아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지 언제 합의한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개편안 12월에 합의할 때. 이미 한 바가 있죠. 그때 이렇기 노력한다 때문에 이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이 그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악용되면 어떡하나 아마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뭐 황교안 대표도 이제는 그 정부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국회인데 국회를 제외하고 어떻게 정책을 논의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미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대표가 선언도 했고 또 언제까지 국회를 비워둘 것이냐라고 하는 당위론도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합의한다, 뭐 노력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그거 자체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걸 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한국당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국 수습을 위해서 또 주목됐던 것이 청와대와 야당 간의 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강기정 수석이 또 제안한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5당 대표랑 먼저 하고 나서 동시에 1대1 대화를 황교안 대표랑 하겠다 이 네.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제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9일날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실 임시국회가 열려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일단 야당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듯이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좀 만나고 가시라라는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5당 대표 회담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와 따로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마 강기정 그 정무수석이 일단 공식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야당 쪽에다가 기존에 예전에 이런 방식은 꽤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함께 만나고 난 다음에 따로 한 30분 정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형식.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타협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자꾸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끼어들어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대4로 이제 본인이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원내 교섭단체만, 즉 3당만 하자.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다시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늘 또 2020 경제대전환이라는 그런 큰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사실 위원회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황교안 대표가 이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본인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아무 승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과 청와대를 뭔가 주장하고 압박을 해야지만 이 경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이제 이 정도 양보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좀 타협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외교를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달은 뭐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야의 이 회담 자체가 굉장히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거 된다면. 지금 강기정 수석은 7일 오후에 만나자 이렇게 지금 날짜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또 이걸 어떻게 받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유튜브 공동 방송을 했습니다. 홍카콜라하고 알릴레오하고 그래서 홍카레오 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160분 정도 있었어요. 뭐 두 사람 다 대표적인 진보 보수의 논객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90만 명 정도가 봤다라고 하니까 일단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보면서 결국 적에 적은 친구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에 적은 친구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 마이너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내부 일각에서는 홍준표를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필요성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장관 전 장관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그 모임에서 어떻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무수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막바로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민주당에 들어가고 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을 이미 탈당해서 나온 바도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간 적이 없죠. 네, 또 뭐 정의당의 전신에 또 들어가서 상당히 뭐 껄끄럽게 또 이혼을 한 바도 있고요. 뭐 이런 정치적인 역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손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정치적인 자산은 좀 더 키워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의 평가를 듣기 전에 여기서 어제 토론 내용 잠시 좀 요약해서 들어보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층을 완전 비이성적이고 괴물 같은 집단으로 보면 해법이 없다고 봐요.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측 동의를 하겠다.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서민들 좀 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죠. 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제1야당에 정립이 됐는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왠지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것은 그냥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것도 말할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그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떤 비난 받으려고. 네, 토론 뭐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만 네. 현안마다 좀 생각들이 다른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 뭐 메이저리그가 이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메이저리그라면 여기 이제 아마 홍 전 대표와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너리그 정도 되겠죠. 어제 아마 이제 저는 쭉 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사실 요즘 여야 의원들은 함께 밥도 안 먹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분위기 많이 안 좋더라고요. 보수와 진보는 뭐 서로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뭔가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접합점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한 어떤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사실 저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 토론 내용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황교안 체제에 대한 것만은 두 사람 다 똑같은 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도 있었는데. 적외적은 우리 편 뭐 이렇게인가요? 근데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그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대화 또 여야 의원들 간의 대화 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좀 초선들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개혁 모임도 있고 같이 연구하는 모임도 있었어요. 네,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한 목소리 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 또 문자 테러를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고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역시나 좀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제 문제나 서로 각종 좀 조심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것도 있는데 있어요. 사실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대화의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 내부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형식상으로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게 동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유튜브 개인적으로 채널 연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여야가 같이 등장해서 토론을 하는 것, 물론 지금 지상파 방송도 있고 뭐 종편 방송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네, 좀 이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능성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대화와 또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와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한국 유튜브가 공헌하고 있는 바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정치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주로 엘리트들만 가지고 있던 정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양쪽 다 너무 강성으로 극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막말이 많이 나오는가 내지는 왜 국회에 다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강경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도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보수 진영 내에서의 유튜브가 아주 뭐 기가 빠져 있는 보수를 다시 살려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저는 공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5%까지는 사실 보수가 정말 기가 빠졌을 때도 25%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 이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튜브가 그 이상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당 막말 논란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말이 막말을 덮고 있다, 뭐 막말 시리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먼저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하고 있네라는 발언을 한 한선교 사무총장. 이 부분은 지금 해명을 좀 했어요. 해명을 좀 했는데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이다라고 했는데 기자들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걱정했다라고 한다면 의자 하나라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말만 했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 김용태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에는 그 학생 뭐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앉는 깔개를 예. 다 기자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냥 땅바닥에 앉는 것은 좀 막아줬다 이런 얘기도 있죠. 국회에 깔개를 들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 물품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실에서 그것을 주고 다시 회수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더 기자들을 그야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3사 1원, 심사 1원 뭐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아라, 3번 생각하고 말아라. 근데 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나온 발언이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네.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저 어떤 국회의원 개인의 인성으로 볼 것인지, 지금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로 볼 것인지. 네. 사실은 뭐 기자들이 어떤 무슨 이 취재하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뭐 걸레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이야기죠. 네, 비하 발언인 것 더군다나 같아요. 또 언론인 출신들이 이렇게 자꾸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참 이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도 MBC 아나운서 네,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어떤 면에서 분위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한성교 사무총장 지난번 당직자한테 또 이야기를 그렇죠. 욕설을 했다가 해가지고. 그 당직자가 사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과를 많이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걸 한다는 거. 뭐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서 사실은 이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대표의 어떤 위신도 서지도 않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이제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계속적으로 보면 이 대변인들이나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여당만 쳐다보고 청와대만 쳐다보니까 네. 모든 걸 그렇게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지지층들한테 좀 호응을 할 것인가. 이런 말 하면 다 박수 칩니다, 또 밑에서. 근데 주목받아서 나중에 이제 공천 받는데 유리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막말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한국당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공천 받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공천되는데 저 보너스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좀 달라진 모습.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20, 30대나 젊은 층들이 도저히 어떤 면에서 공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연 저 당을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걸림돌이 여기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지지층 결집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뛰어넘어서려 그러면 좀 더 품위 있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식인층이나 모든 분들이 느끼기에도 아, 저 당은 그래도 참 품위를 지키는구나. 그래도 제대로 문제를 짚는구나. 보수 이렇게 돼야 유권자들도 되는데. 그런 걸 원할 그렇죠. 텐데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품위 일상적으로 중요한데. 쓰지도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지금 막 내뱉으니까 이게 과연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도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이제 비춰보면 황교안 대표가 저는 좀 당의 품위를 높이는 작업 뭔가 정책을 새로 만들고 뭔가 뭐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하는 작업들 그걸 하려면요 신상필벌 해야 됩니다. 이걸 일벌백계 해야 돼요. 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직을 박탈하든지 해야지만이 정신을 차리지 그냥 이렇게 또 사과하고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그야말로 뭐 광폭 행보라고 그럴까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일이 논란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잇따라 만났어요. 네. 네, 그야말로 민주연구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 기구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앞장서서 지금 보여주고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왜 대권 주자들을 만났는가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국민들은 회고 투표도 하고요, 과거에 얼마나 잘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회고 투표도 하지만 전망 투표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이 당이 정말 계속
생존 가능한 정당이냐, 네, 네. 또 혹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 전망 투표도 동시에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선 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우연히도 안희정 전 지사가 날아가고 또 연이어서 이재명 또 지사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대권 주자들을 스스로 죽이고 있다 이런 뭐 비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대권 주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들, 문 대통령의 친문, 이른바 친문 세력 외의 후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양정철이라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렇게 후보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 당의 결집 또는 지지 세력의 결집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까지 이런 원장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원장의 힘 자체가 보면 거의 킹메이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꾸 차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공직자들은 일단 사인을 받습니다. 네, 자, 이제 누구한테 가서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청와대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이제 민주연구원을 이제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자,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차를 넘어서면서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힘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이 따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꾸 차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차기 정권을 저는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정권을 성공시키기보다는 그냥 차기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노무현 재단 이제 광화문에 있을 때 자, 유시민 작가를 앉혀놓고 자, 다음에 나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또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대권자를 만나고 다닌다든지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권력 내부의 어떤 응집력 자체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저는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당의 공식 조직보다는 자꾸 민주연구원을 쳐다보게 하는 것들. 네. 그게 생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의 어떤 공천과 이런 작업은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연구원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 부원장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당은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이 정부 부처 장관들을 5개를 팀으로 만들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라든지 또 이렇게 양정철 원장이 대권자를 쭉 만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청와대의 힘을 점점 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으나 저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양 원장의 저 행보가 저는 조금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 아마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렇게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권 주자라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위협을 정도로 강한 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첫 면도 있을 번째는 수 하게 있겠네요. 되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뭐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집권이 지금이 대권 노름할 때냐 이런 문제 제기는 야권이나 어디서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 경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네. 이런데 지금 대권 노름할 때냐 이런 지적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양정철 원장이 너무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좋지 않다. 정권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